예, 그 여인영 정인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 동석한 변호사님 나오셨죠? 예, 그 본인의 요청에 따라 동석을 허가하겠습니다. 증언 거부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인의 증언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인이 선서를 한 후에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인이 선서를 한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분명한 것처럼 진술하면 위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예, 선서하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여인형. 오전에 또 다른 법정에서 나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예, 우선에 청구인 대리인 30분 주신문 하십시오. 증인 그 일반적인 사항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증인 그 대전복이라는 용어 아시죠? 네. 어떤 겁니까? 그 저희 국군 방첩사령부령에 따르면 저희들은 군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처리 업무의 하나로서 대국가전복, 대테러, 대간첩 작전 이런 정보 업무를 수행합니다. 거기에서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내란도 그 중에 하나죠. 내란을 진압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 구체적인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해석의 문제가 있고 예, 이번항 제가 하겠습니다. 조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번항 답변을 한번 제한됩니다. 이번항 하겠습니다. 그 군사법원법에 보면 그 방첩사령부 소속 경찰관들의 또 그 경찰권을 주고 있죠. 수사권을 알고 계시나요? 공안 사건에 대한 수사권 예, 말씀하십니까? 군사보건법에 따르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사권이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경우, 내란죄, 외환해제, 반란해제, 이적해제, 군사기밀 누설죄, 암호부정사용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군사 경찰도 수사할 수 있나요? 군사 경찰이 무엇을 수사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공안 사건 같은 경우, 군내 공안 사건 같은 경우 모르시나요?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번항 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원칙적으로 형사재판 관할권 상당수가 넘어오게 되죠. 계엄군사법원으로. 네. 그래서 국군 방첩사령부의 그 대전복 활동은 군내로부터 군인 군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것까지로 확대되죠. 저희 방첩사령부는 계엄법 제10조에 따라서 비상계엄하에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정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예. 특히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합동수사본부가 대부분 설치가 되죠.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동수사본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첩사령관이 하고 있죠.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증인 신문사항을 보고 그냥 미리 답변을 준비한 걸 읽고 있는데 이게 증인이 증언한 방식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문사항을 미리 받아보는 건 맞지만 법정에서 기억나신 대로 아니 제가 간단히 말해 알아듣습니다. 정인이요 그 편의 때문에 적어 오신 것 같은데 우리 건장 요령은 듣고 답하는 겁니다. 네. 그걸 약간 덮어 놓으세요. 기억이 안 날 때 잠깐 보는 건 괜찮은데 제가 왜 그러냐면 좀 법률에 관한 사항을 예, 말씀하시니까 그런 제가 거는 일일이 기억을 메모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걸 메모를 보시고 네네. 그렇지 않은 거는 그렇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짧게 그 일반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돼도 그 군사법 경찰관이나 특별 군사법 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를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군사보안법에 따르면 수사는 그 수사관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혹시 국군 방첩사령부가 시위를 해산하거나
혹은 중요 시설을 방어하는 업무에도 투입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임무는 그 합동수사본부로서 수사하는 것이 맞고 일반적인 어떤 그 법률의 원칙상 뭐 행정응원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뭐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1-4번항 중에 1번항은 뒤로 좀 미루고요. 2번항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엄이 선포된 후에 방첩사령부에서 그 병력을 출동시켰다고 해요. 국회에 49명, 선관위 과천청사에 27명, 그 다음에 관악청사에 27명,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33명, 여론조사꽃 28명 등 총 164명 정도가 출동했다는데 알고 계시나요? 뭐 정확한 숫자를 뭐 기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충 그 정도가 되는 거죠. 네, 출동한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이 병력 출동에 대해서 계엄사령관 명령을 혹시 받으셨나요? 이 병력 출동에 관해서는 계엄 사령관이 아니라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네, 받았습니다. 그렇죠. 평가 부분을 빼겠습니다. 2번항 한번 하겠습니다. 그 제가 편의를 위해서 좀 한번 이 신문을 하자. 띄워지나? 이 편의상 제가 시간표를 좀 정리해 왔는데 그 방첩사령부의 국회 출동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1번항 하겠습니다. 증인은 그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23시경에요. 방첩수사단장 준이 김대우에게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 수첩에 받아 적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제가 이제 장관님으로부터 이제 지시를 받은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자, 일단 제가 끊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명단을 받으신 적 있나요? 14명 정도? 제가 장관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항을 제가 이해해서 제 부하에게 얘기한 것이 있고, 왜냐하면은 그 변호사님께서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시고 이 단답형으로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그 부하들은 또 각각 그 부하들에게 그 본인이 이 지시받은 사항을 전파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것은 진술을 통해서도 저도 증거 목록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시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진술을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14명의 명단을 혹시 받으셨냐고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하시기가 곤란하신가요? 그 부분도 이 형사재판에서 정확히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령관님이 말씀하시기를 김용현 장관님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고 저보고 수첩에 받아 적으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반장님, 예, 있습니다.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그 조서를 말로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 제시되는 부분은 좀 참고해 이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갑 29호증에 몇 호증이던가요? 29호증에 10호증입니다. 29에 10. 증거 채택 어떻게 되어 있나요? 29호 중에 10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채택되어 있습니다. 하십시오. 예. 여기에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이 한 말입니다. 사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김용현 장관님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 저보고 수첩에 적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혹시 김대우 수사단장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나요?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이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증언하기가 좀 곤란함을 재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2-2의 2번항을 하겠습니다. 14명의 명단들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14명의 명단들이 있는데요. 증인께서
그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 사람들이 평소 피청구인이 안 좋게 얘기하던 사람들이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받은 이 질문서에 의하면 이 피청구인의 인물 품평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인격을 가진 인격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건도 아닌데 무슨 품평회를 합니까? 이 표현은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부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계속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증인께서 작성하신 것 같아요.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증인께서 작성하신 조서예요. 갑 29-25. 29-25 아직 채택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냥 이게- 그대로 물어보십시오. 예. 네, 조서를 인용하지 마시고. 예, 증인이 작성한 증인에 대한 조서기 때문에 제가 인물에 대한 품평회를 하면서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혹시 말씀하신 적 있나요? 제가 제 이 기억에 의하면 검찰 조사 간에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지만 거기서 무슨 뭐 품평이다 그런 단어가 오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기억으로는 이 인격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품평한다, 품평회를 한다라는 단어의 사용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12월 3일 날 밤 11시경 그 무렵에 혹시 이 명단을 방첩수사단에 제공하면서 체포해라 이런 말도 하신 적이 없나요? 그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사재판에서 다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린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만약에 변호사님께서 뭐 괜찮으시면 그때 어떤 그런 지시 전파가 이루어졌던 방첩사의 상황이 어떤지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2-3번에 우선 체포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경에 새벽 00시 38분경에 방첩사 수사단 소속의 군민회라는 분이 8명에게 그 그룹 통화를 하면서 우선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부터 체포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변호사님, 제가 증거 기록으로 받은 한 수천 페이지의 자료를 저도 최근에 보게 되었는데 그 증거 기록을 보면 지금 변호사님이 여기서 얘기한 이런 진술과 전혀 반대되는 진술도 정말 많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4명의 명단을 제공하거나 이 사람들을 체포하라 이런 말씀은 하신 적이 없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릴 게 아니라 더군다나 저는 형사 피고인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어야지 여기서 예 아니요의 단문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증언들이 진술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요. 다 진술 안 하실 것 같으니까 3번 항으로 좀 하겠습니다. 방첩사령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을 한 건 인정하시죠? 좀 12월 3일 날. 네, 3번이요? 3번에 3-1번 항, 3번 항 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 12월 3일 계엄 선포된 이후에 방첩사에서 선관위 쪽으로 출동을 하신 건 인정을 하시는 거죠? 네, 출동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24년 여름경위를 좀 물어볼게요. 증인이 그 4.15 총선 후에 여름경이라고 하는데요. 비서실장 정성호에게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선관위 부정선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거 좀 확인해봐라 이렇게 지시한 적은 있으신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첩사의 비서실은 사령관을 개인적으로 보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비서실장에게 인터넷을 좀 잘 찾아봐서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법원의 판례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찾아서 보고를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보고를 받으셨나요? 그래서 그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 보고서의 내용은 있다는 사람의 주장, 없다는 사람의 주장, 그다음에 대법원인가로 기억하는데 그 판례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받고 제가 비서실장에게 잘 봤다. 뭐 더 이상 후속 지시를 할 이유도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성우 1처 그때 당시에는 비서실장이었죠. 네.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실체가 없는 주장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 다음에 사전투표 관련 관리 부실과 부정선거는 구분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했다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것은 그 본인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보고서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에 써 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판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성우 당시 비서실장의 판단이라는 거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때 네. 정성우 당시 비서실장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멀리해야 한다. 이런 충고도 했다는데 기억나세요? 정성우 장군은 굉장히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저에게 좋은 얘기를 해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올 여름에 구체적으로 둘이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기억하는 것은 전 불가능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나세요? 네, 그것도 필요하면 형사재판에서 잘 다퉈보겠습니다. 그러면 3-2번항 좀 묻겠습니다. 그 2024년 11월 30일 일인데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표에 보면 11월 30일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11월 30일 예. 밤 오후 6시경하고 11시 밤 11시경으로 이렇게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요. 당시에 그 증인께서는 국방장관 공간에 가서 국방장관과 저녁을 함께 하신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저녁되었습니다. 예. 그때 국방장관께서는 증인에게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관위 여론조사 꽃 등의 부정선거들을 밝히면 국민도 창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부분은 정확한 워딩의 기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장관님 말씀이 뭐 계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본인이 갖고 계시는 헌법적인 권한 내에서 당신에게 부여된 비상조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나 여론조작 의혹이 규명된다면 국민들도 계엄 선포를 한 것을 뭐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지 정확한 워딩까지는 솔직히 기억 알겠습니다. 안 납니다. 혹시 그날 잠시만 증인이 있습니다. 거기 시간표 저 부분은 그 신문사항 뒤에 붙여서 임의로 제출했던 것으로 저렇게 제시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날 증인이 식탁을 내리치면서 고성을 질렀다는 진술을 하신 적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으신가요? 다소 언성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언성이 올라간 이유는 제가 장관님께 계엄에 대한 평소 제 어떤 부정적인 견해, 소신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다소 언성이 올라간 것이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육군 삼성 장군이 뭐 장관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식탁을 내리치신 건 사실인가요? 식탁을 내리친다는 것도 그냥 이렇게 뭐 자꾸로 해석하시면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육군 삼성 장군이고 그분은 장관이십니다. 그 정도를 상식적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요. 그 이제 선관위 출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3번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6시 20분경에 방첩사 1처장 정성우에게 선관위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본 적 있나요? 그날 이 저녁 때 말씀하시는 예. 18시 20분 말씀하시는 예.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제가 정확히 따져야 될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밤 6시 20시경에는 우리가 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카피하거나 뜯어와야 한다라는 말을 하신 기억은 나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1처장 정성우에게 증인의 지시를 전달받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증인의 지시를 메모한 기록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성우 역시 이런 지시가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다라고 말한 게 나오는데 혹시 1처장에게 이런 지시가 대통령 지시다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제가 방첩사령관으로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대통령님의 지시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이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대통령님은 국군 통수권자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그분을 관련 근거로 해서 얘기했을 경우는 저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제 바로 위에 직속상관인 뭐 장관님의 말씀을 뭐 전하면 전했겠지 뭐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이 더군다나 저 밑으로 내려가서 대통령의 지시다. 군의 체계상 그런 식으로 통상 얘기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그런 선관위로 출동해서 서버를 카피하라는 등의 지시에 대해서 정성우 1처장이 법무실에 가서 질의를 했다라는 것은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정성우 처장은 법무실에 가서 그 검토를 받았고 그다음에 저에게 여기에 관한 그 결과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 사실 구체적인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하나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이 디지털 자료의 무결성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기억이 있습니다. 허락하시면 제가 한 10초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방첩사령관을 하면서 지난 1년간 한 대여섯 건 정도의 사이버 관련 사건을 직접 지휘한 사람입니다. 아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나중에 물어봐 주시면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5번항 좀 하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과 관련해서 그 정보사 주도의 이 수사단이 창설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몰랐습니까? 네. 혹시 노상원 씨 그 평소에 만난 적 있으시나요? 계엄 전에? 그분은 뭐 오래 전부터 그냥 알고 계셨나요? 당연히 알던 사람입니다. 네. 혹시 계엄 직후에 그 정성우 1처장한테 노상원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고 연락해오라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부분도 형사재판에서 정확히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핸드폰 번호 끝자리가 9481이라는 비아폰이었나요 혹시? 뭐 구체적인 번호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그 노상원이 주도했던 수사 2단에서 그 노태학 그 선거관리위원장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겠다 이런 내용도 전혀 몰랐던 거네요 그 당시에는. 나중에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방첩사가 합동수사본부의 그 주체 아닙니까? 저희들은 법령과 작전 계획에 의거해서 계엄령이 발령되면 저희 작전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의명 준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평소의 계획에 수사 2단, 정보사,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나 그러니까 방첩사 국방부 조사본부 외에 다른 부대에서 수사관들이 파견돼서 합동수사본부 안에 들어오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예. 아니 그래서 이번에 네. 이 수사 2단이 구성될 예정이라는 것을 증인이 알고 있었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까? 네. 혹시 수사 2단에서 하는 그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증인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닌가요? 방첩사에서 맡아달라고 했는데 거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요? 지금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대를 해서 무슨 말씀이시죠? 노상원 주도의 수사 2단이 만들어진다고 계획이 짜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전혀 모르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수사본부가 만들어지면 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방첩사령관의 사전 양해 없이 방첩사령부 내의 수사 2단을 그것도 방첩부대원들이 아닌 정보사령부의 소속 인원들로 대거 채우는 그런 계획이 만들어졌다는 게 되게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저는 그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까? 네. 노상원 씨 이 계엄 직전이나 그 여름경부터 해가지고 계엄 선포되기 전까지 노상원 씨를 만난 적 있나요? 저는 그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4번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날, 12월 3일에서 4일 날 넘어가는 자정 무렵에요.
대령 나승민이라고 아시죠? 네. 그 사람을 혹시 사령관실로 호출한 적 있나요? 기억나시나요? 뭐 사실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때 4명의 군인들의 명단을 불러줬다는데 기억나시나요? 지금 이 질문지를 주셔서 저도 질문지를 보고 사실은 요 내용이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긴 있었던 거죠. 뭐 나대령이 그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밤 12시 넘어서 이런 일이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이름을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령 서성훈, 중령 김중일, 근데 이게 김종일의 오타 같아요. 그 다음에 중령 윤유중, 소령 김정길 이렇게 4명을 불러주면서 이 4명이 어떤 사람인지 좀 확인해봐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데 이거 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받은 지시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장관께서 그런 지시를 저한테 하신 적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장교 4사람의 이름이 이렇다는 것도 이 질문지를 보고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었고 계엄 군사법원이 나중에 설치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이 담당 실장에게 물어봤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령 윤유중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제가 방첩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영장 청구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국방부 법원과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법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판사님들 이름을 제가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본인이 이런 4명의 이름을 나승민 대령에게 불러준 건 맞아요? 정확하게 요 4명의 이름을 불러줬는지도 사실은 기억이 불분명하고 이것은 그러면 증인의 머릿속에서 처음 나온 얘기입니까? 이 4명은 그전에는 누구로부터 지시받거나 이 사람 좀 알아봐 이런 지시가 아무 데서도 안 나왔는데 없습니다. 증인께서 혼자 생각해서 만들어낸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형사재판에서 다투어야 되는데 아마도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을 것 같고 이것은 형사재판에서 정확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궁금했냐고 좀 묻는 겁니다. 4명이.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 그 시간이 그러니까 이 나승민 대령의 진술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이제 기억을 환기해서 생각하건데 시간이 24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도 군인이고 하니까 그 다음 절차들을 아마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엄 군사법원은 어떻게 되지? 영장 청구는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졌을 것 같고 군사법원은 약 몇 년 전에 그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한 3개인가 4개 정도의 지역 군사법원 말고 전국에 한 증인 잠깐만요. 네.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네. 그런 변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묻는 겁니다. 중령 윤유중 같은 경우는 당시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령 윤유중은 대령 박정훈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하고 떠난 판사입니다. 그 판사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누군지 알아보라고 했던 것은 이상하지 않나요? 더군다나 중령 김종일, 소령 김정길은요. 올해 1월 9일 날 박정훈 대령의 무죄를 선고한 그 재판부예요. 특히 그 재판부에도 주심 판사만 이렇게 딱 찍어서 김정길이라고 특정을 하고 있다고요. 소령 김정길로. 부심은 빼고. 그러면 방첩사에서는 그러면 그동안 쭉 박대령 사건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계셨나요? 재판장님, 이번 탄핵 사건과 전혀 무관한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다퉈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증언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항 물어보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마지막에 있잖아요. 12월 24일 날 서울중앙지검 검사 앞에서 이런 말을 한 걸로 기록이 나와요. 저는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억울함을 제가 밝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나오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때 당시에 심경이 그랬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방첩사 직원들은 방첩사 요원들은 사령관 명령에 복종한 것이고 그러나 그 명령에 복종하되 비상계엄하에서 최대한 신중하게 조치하려고 이 사람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방첩사 요원들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그것이 참담한 심정이라 그러니까 그런 군을 식으로 정- 말씀드린 자, 겁니다.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뭔가 정략적으로 군을 이용했다라는 뜻으로 읽히잖아요. 저는 본인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어요, 검사 앞에?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증인 신문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물어보시죠. 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그 방첩사 내의 부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구속 수감된 이후로 그런 연락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기타 사항 좀 하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에 22시 30분에서 22시 40분 사이에 경찰청장 조지호하고 통화한 적 있나요? 정확한 시간대는 그 좀 더 따져봐야 되고 조지호 경찰청장님과는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정치인 15명 정도를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좀 확인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신 사실 있나요? 저는 조지호 청장에게 두 가지를 협조 요청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령과 작전 계획에 따라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되어야 하니 경찰 인력을 좀 보내주세요. 두 번째는 그 특정 명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 파악을 좀 요청합니다. 이것이 제가 기억하는 바입니다. 특정 명단을 이렇게 알려줬나요? 뭐 명단에 대한 구술은 있었지만 그 부분이 조지호 청장이 기억하는 것도 다르고 제가 기억하는 것도 다르고 해서 그건 형사재판에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2024년 12월 3일에 같은 날이죠. 23시 6분경에는 국정원 1차장 홍장원과 통화한 사실 있나요? 홍장원 씨가 그 저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네. 네, 사실관계는 먼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홍장원과 전화 통화를 한 그 당시에 저는 좀 지휘통제시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지하에서 5층으로 오르락내리락 엘리베이터에서 전화 받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정확한 통화 내역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홍장원 1차장에게 14명 정도를 체포하려는데 또 위치를 좀 확인해 달라 이런 말을 하신 기억은 나나요? 그 부분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서 좀 정확히 따질 부분이 홍장원 씨와 관련돼서는 많습니다. 그거를 좀 형사재판에서 따져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뭐 말씀을 드리면 그 방첩사 내에서는 현재 분위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해요. 여인원 사령관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크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부대원을 이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다는데 이 자리에서 그 부하들한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재판장님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개인을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다니까 앉으세요. 예, 제안하겠습니다. 30분 반대 신문하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계엄 당시에 방첩사령관이었죠. 네. 방첩사령부는 예전에 보안대 기무사의 명칭이 변경된 부대로서 합동참모본부가 아니라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아 군 보안, 방첩, 수사, 정보업무들을 담당하죠. 네. 방첩사 참모장 이경민은 검찰에서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게 되는데 방첩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되고 그 밑에 합동수사단이 구성된다고 진술했는데 이 절차가 맞는지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는 것은 그 저희들 군인들의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의명입니다. 의명. 명에 따라서 하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고 그러나 통상 그렇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훈련 시에는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대한 훈련을 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합동수사단에는 경찰, 군사경찰도 들어와서 합동수사단장의 통제를 받게 되고 합동수사본부에는 합동수사단 외에 합수정보처를 두어서 원래 방첩사 고유의 기능인 정보 보안, 방첩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경에 일부 언론에서 방첩사가 대북 작전도 기획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니죠. 전혀 알지 못합니다. 증인은 2024년 11월 6일 또 11월 30일 국방부 장관을 만났을 때 장관이 계엄을 화제로 올리자 반대의 뜻을 표시한 바 있죠. 날짜가 언제라고 그러셨죠? 2024년 11월 6일, 그다음에 11월 30일. 그렇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부정적 소신에 대하여 장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증인은 계엄 전날과 전전날, 그러니까 12월 1일, 2일 휴가를 신청했죠.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예. 그 장관이 이 휴가를 허락하자 계엄이 현실적으로 임박한 것은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큰 일을 앞두고 휴가를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기는 실제로 장본인 병간호 때문에 휴가 갔다 오셨죠. 네, 실제로 뭐 편찮으신 분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예. 이 사건 계엄 발령 전날까지 증인은 휴가를 가고 또 방첩처장은 8168 부대를 지휘하며 계엄 발령 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주요 주기자인데 12월 1일에 폴란드로 출장을 간 상태여서 방첩사령부 이경민 참모장은 계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맞죠? 제 밑에 준장급 처장이 3명이 있는데 그중에 1명이 그 주에 폴란드로 출장을 간 사실이 맞습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계엄 당일에 지휘관 화성회의 시설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또 수사단장을 맡을 장성을 포함한 다수의 영해 거주자들이 정상 퇴근해서 쉬고 있다가 급히 연락을 받아 부대에 도착하는 데만 한 1시간이 넘게 걸리는 등 도저히 미리 준비된 계엄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방장관께서 주관하시는 그 전군 주요 지휘관 군인들 말로는 VTC 화상회의라고 하는데 그 화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화상회의를 준비하는 그 쉽게 말하면 기술자가 다 퇴근해 버려 가지고 연결이 안 돼 가지고 그 화상회의에 참석도 못했습니다. 예. 일단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증인은 예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해해야죠. 평소 훈련한 대로 합니다. 예. 예규에 따른 조치는 합동수사본부 설치 준비와 그에 부속된 시설 점검 이와 같은 일이죠. 주 비상계엄이 걸렸을 때 전시 초기에 해야 되는 주요 임무가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규에 따른 조치는 군대의 특성상 무조건 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령관이나 간부의 개인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영역은 아니죠. 그것은 뭐 자동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요. 훈련한 대로 군인들은 뭐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증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소극적 입장을 취하면서 되도록 말을 아꼈는데 다만 부하들은 증인의 이런 마음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행동하였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사실인가요? 그때 당시에 초기에 그 방첩사의 상황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22시 한 40, 첫 번째입니다. 22시 40분에서 22시 50분쯤에 영해 거주자 비상 소집이 발령됐습니다. 그리고 방첩사 사람들은 일반 전투 부대와 다르기 때문에 서울 시내, 경기도 곳곳에 흩어져서 삽니다. 방첩사 사람들이 영해 거주자 비상 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그 다음 날 새벽 1시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방첩사가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지휘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각종 지시나 전파들이 문서화되지 않고 다 구두로 전파됐습니다. 더군다나 녹음 기능이 근본적으로 없는 비아폰으로 전파됐기 때문에 지시와 전파된 내용들의 정확한 워딩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세 번째, 더욱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군인입니다. 구두로 지시되고 전파된 사항에 더하여 평상시에 훈련하고 평상시에 작전 계획에 있고 평상시에 매뉴얼에 있는 내용들이 다 혼재가 됩니다. 내가 지시받은 사항인지 내가 평상시에 훈련 받아서 그때 내 입에 밴 용어인지 내 행동에 밴 어떤 습관인지 이런 것들이 다 혼조가 돼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도대체 지시받은 내용이 정확히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세부적인 워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린다고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형사재판에서 정확하게 엄격하게 따져봐야지 예한 이하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간의 사정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4번은 아까 참고인 측 질문에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조조 경찰청장은 그 방첩사로부터 수사본부 수사관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받아 수사관을 보낼 계획이었고 또 실무 단계로 연락이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증인이 조조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했을 때 전화하고 나서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 조조가 이렇게 방첩사로부터 수사본부 수사관을
보내고 이런 것들은 다 그 메뉴에 따라서 하는 거죠. 조지호 청장님께 제가 전화드린 가장 큰 취지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 인력이 필요해서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 방첩사령관으로서 가장 큰 취지였고, 그 다음에는 뭐 실무적으로 매뉴얼대로 그 다음 다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조 경찰청장에게 그 위치 파악을 아까 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체포 협조나 이런 체포와 관련된 지시를 한 바는 없죠. 지금 세부적인 워딩에 대해서는 저의 일관된 답변은 아까 그러한 저간의 사정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정확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못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방첩사 간부 김대우는 검찰에서 그 당시의 상황이 대통령의 언론 브리핑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이후 장관님 지시, 계엄사령관 임명 등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모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엄 이후에 모든 진행이 된 것이죠. 오늘 오전에 군사법정에서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국군 통수권자께서 TV로 생중계되는 공개적이고 명시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그 짧은 순간에 그것이 뭐 합법인지 위법인지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군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이 매뉴얼대로 훈련한 대로 움직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들의 특별한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군인들은 본인이 한 워딩이랑 내가 항상 입에 배 있는 용어랑 내가 항상 훈련한 행동들이 다 혼재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단편적인 한두 마디의 말을 가지고 이랬냐 저랬냐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사법정에서 정말로 엄격하게 따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방첩사 간부 정성우는 검찰에서 증인이 반드시 비무장일 것을 강조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예. 당시 방첩사에서 출동하거나 관여된 모든 요원들은 직업군인들 맞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휘통제실로 내려오면서 메뉴에 따라서 참모장에게 영해 거주자 소집해라, 주둔지 방어태세 격상해라, 요인 경호 시행해라라고 지시했죠. 이 부분도 요인 경호 그러니까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요인은 그 사령관을 지칭합니다. 아 예. 네, 저희 작계상 용어를 그렇게 씁니다. 대통령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계엄 사령관을 지칭하는 거군요. 아니 저요. 아 본인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박완수 계엄 사령관은 검찰에서 새벽 3시경이 돼서야 계엄 상황실이 구성되어 합참 계엄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이미 01시경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것, 그다음에 280명의 비무장 병력이 국회로 출동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계엄은 도저히 전통적인 의미의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바의 그런 계엄은 볼 수 없죠. 저는 군인으로서 늘상 말씀드리건데 이번 계엄이 뭐 전통적인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평상시에 항상 훈련하고 준비한 그런 형태의 계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22번 생략하겠습니다. 23번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10일 특수본 조사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대통령으로부터 현역 군인, 현역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등 그 누구에 대해서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라고 진술했는데 맞죠? 저 전에 말씀드린 입장이랑 똑같습니다. 형사법정에서 정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예. 증인은 특수본 조사에서 장관님이 평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해서 합동수사본부에서 체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이야기였고 사람을 특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맞나요? 당연히 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되는 것을 가정하여 나눈 대화라고 그렇게 기억합니다. 당시 김용현 장관의 이야기는 구체적인 명단에 따라 무조건 체포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법률이나 포고령 위반이 발생했을 때 그 위반자들을 체포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그런 대화를 했다는 말씀이신지요? 방금 직전 대화가 특정인을 체포해라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화의 시점이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평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증인이 진술을 했습니다. 장관께서. 평소에 특정인을 상대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은 검찰에서 계엄 당일 저녁 안가에서 대통령께서 국방부 장관이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제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증인은 그런 사실 모르죠? 경찰에 관한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예. 증인은 계엄 당일 방첩사 대원들에게 그 누구에 대하여서든 무조건 체포하라라는 지시를 내린 적 없죠. 지금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형사법정에서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예. 방금 변호사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방첩사 요원들은 기본적으로 다 수사관입니다. 예. 저보다 법률 지식이 훨씬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평상시에 그 어떤 업무를 하는 경우라도 무조건 뭘 해라라는 말은 통하지도 않고 그런 말 듣지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법적인 것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2024년 12월 5일에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증인이 방첩사 체포조 요원들이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욕설을 해가면서 보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죠? 제가 욕설을 했다고? 예. 전혀 사실 아닙니다. 증인은 검찰에서 방첩사의 업무 특성상 장관한테만 지시를 장군에게만 지시를 하고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하지 상사에게 지시하지 않는다고 진술을 했는데 맞나요? 방첩사는 정보기관이자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그 업무의 관행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격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서로 옆 사무실에서 뭐가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방첩사 간부인 구민회는 김대우 단장이 체포 명단이라는 용어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혐의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체포하고 우리는 인계받아 이송 및 구금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증인이 예하부대에 지시한 것이 장관이 지시한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동정 파악과 그 이상은 없죠. 지금 장관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그다음에 제가 제 부하들에게 한 얘기, 그다음에 부하들이 또 그 밑으로 지시하고 전파한 그 모든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에서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는 형사재판에서 명확히 따져봐야 될 사항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출동하는 대원들 중에 일부가 포승줄과 수갑 등이 들어있는 개인 장비 팩을 휴대한 것은 당시 개헌 발령으로 경계태세 2급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면밀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제 그를 증거 자료에서 봤습니다. 뭐 수갑, 포승줄 그건 어떤 의미냐면 기본적으로 군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 장구입니다. 기본 장구는 그냥 요만한 세게 들어 있습니다. 그냥 출동하면 들고 나가는 겁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거기다가 넣어놓는 그런 것이 아니고 늘 훈련하면서 군인들이 쓰는 겁니다. 예. 그거를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의미를 삼기 시작하면 이것은 뭐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선관위 쪽을 제외하고 국회 방향으로 총 49명 출발한 것이 방첩사 출동 내역의 전부죠. 선관위 제외하고 국회로 출동한 49명이 국회로 출동한 사람 전부죠. 그 국회 쪽으로 가고 선관위 쪽으로 가고 그랬습니다. 저 명수까지는 뭐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알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예. 그러면 그 국회 쪽으로 출발한 사람이 국회 울타리에 도착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죠. 너무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방첩사 요원들이 평균적으로 출동을 개시한 시간이 12월 4일 01시입니다. 예. 01시에 출동을 해서 국회 방향으로 출동한 사람들은 그 요원들은 국회 경내에 진입도 안 했고 국회 외곽 도로 차량 안에서 대기하다가 철수 명령에 따라서 철수했고 선관위 방향으로 출동한 요원들은 중간에 가다가 다 돌아왔습니다. 도착도 못했습니다. 예. 선관위 등 출동과 관련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첩사 간부 이종우는 비무장 상태로 사복을 착용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증인이 이 사건 당시 예하 병력에게 비무장을 강조한 것은 맞죠? 비무장을 강조한 게 아니라 비무장을 지시했습니다. 예. 방첩사 사이버 보안실장 유재원은 검찰에서 과장들과 논의를 하다 보니 시간이 01시 가까이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방첩사의 선관위 관련 팀들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12월 4일 01시경에 출발해서
목표지에 도착하기 전에 모두 되돌아오게 된 것이죠. 선관위 방향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첩사 간부 이종우는 제가 부대 위병소를 통과한 것이 12월 4일 01시 27분입니다. 특별히 출발을 독촉하는 연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라며 디지털 포렌식 장비는 챙기지도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증인이 장비를 챙기라거나 출발을 독촉한 사실도 없죠. 없습니다. 결국 국회로 출발했던 방첩사 인원이나 성관이 관련 4곳으로 출발한 방첩사 요원들은 목표지에 도착하기 전에 계엄 해제 결의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한 명의 경찰도 만나지 않고 전원 부대로 복귀하게 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본 법정에서 출석해서 포고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들에 대해 일단 동정 파악을 하라고 증인에게 지시했던 것이고 그 후 법이나 포고령 위반 사항이 현실화되면 그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어떤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서로 각인의 이해가 다르고 각인이 기억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엄격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다만 거의 일치하는 것은 현장에서의 행동은 거의 일치합니다. 현장에서의 행동이라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출동했고 가서 뭘 했고 언제 복귀했고 이런 현장에서의 행동의 팩트 말고 각인의 기억과 말이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형사재판에서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김용현 장관이 뭐 무조건 체포해 와라, 무조건 잡아와라 이런 식으로 지시한 거는 없죠.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무조건이라는 말은 그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워딩은 형사재판에서 따져봐야 됩니다. 이것도 뭐 같은 대답을 하실 거로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공소장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무렵 증인에게 전화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박찬대, 김민웅, 김명수, 김어중 등 10여 명을 체포하라. 경찰에 연락하여 대상자 위치를 파악하고 일단 국회로 출동하라라고 명령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사실이 아니죠. 그것도 형사재판에서 정확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계엄령 선포 후에 동종 파악 대상자들이 포고령을 위반하는 경우 방첩사가 체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 경찰 등에 의해 체포된 사람에 대해 구군 장소로까지 이송하는 역할이 생길 수도 있음을 이야기한 바 있나요? 마찬가지로 형사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42번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상부 지침에 따라서 계엄 사무를 수행했던 군인들이 이후 내란이라는 엄청난 죄목으로 여론몰이를 대는 상황에서 국회 울타리까지 가지도 못했던 증인의 부대가 대단한 체포 작전을 벌인 것처럼 왜곡되게 보도되는 것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좀 드릴 말씀은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오전에 그 군사법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당시 방첩사령관 책임자로서 정말 참담하고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군인들은 명령에 따랐습니다. 이것은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국군 통수권자께서 내리신 그 명시적이고 공개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군인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부여된 지시를 저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중한 태도로 했는지를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아들, 딸 다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군인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책임을 물으신다면 사령관 정도들이 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밑에 부하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정말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책임은 사령관들에게만 물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정원 전 차장과 관련돼서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계엄 당일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죠? 있습니다. 홍정원 전 1차장과 방첩사가 업무적으로 같이 일을 할 이유가 있나요? 뭐 평상시에 일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1차장은 해외 정보팀 아닙니까? 네? 해외 담당 아닙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홍장원 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정원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12월 3일 23시 06분에 증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증인이 홍정원에게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자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변호사님께서 여쭤보시니까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홍장원 씨와 제가 통화한 그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통화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볼 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제 재판 증거 자료를 보니 마침 그 안에 홍장원 씨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가 사실은 아주 이상했습니다. 재판 증거 기록에 의하면 그날 밤 10시 40분경에 제가 홍장원 씨와 통화하면서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다. 지금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홍장원 씨가 언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첩사 요원들의 평균 출동 시간은 그 시간으로부터 2시간 후인 새벽 1시입니다. 제가 정확한 대화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2시간 전에 홍장원 씨와 그런 대화를 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건 저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선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홍정원은 이런 얘기도 증인이 했다고 합니다. 1조 2조가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 시설에 감금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급한 게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인데 위치 추적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나요? 지금 그 말씀 처음 듣는 말씀인데 1조 2조가 무슨 말씀입니까? 홍정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첩사령관님이 홍정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님 이 부분도 저는 지금 방금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시 40분, 50분 그때 통화해서 1조, 2조라는 말을 했을 것 같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 49번을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좀 켜주십시오. 49번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질문사항을 제 126호 중에 4 홍정원의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홍정원이 증인한테 전화 통화를 받고 메모를 그 내용을 적은 겁니다. 적은 거를 다시 다른 사람한테 대피를 부탁해서 한 것이 맞죠?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조, 2조, 축차검거, 방첩사, 구금시설, 예,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홍정원한테 얘기하거나 그런 사실 없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장원과 정확한 통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요. 예. 다만 제가 홍장원 씨가 인터뷰했던 그 내용을 제 재판 증거 기록에서 엊그저께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정상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첩사 지하에는 구금시설이 없죠? 그런 거 없습니다. 증인이 홍정원에게 체포해야 할 정치 명단을 불러준 사실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형사 재판에서 정확히 따져야 될 부분입니다. 예. 51번 생략하겠습니다. 홍정원은 자신이 대통령의 심의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고 또 증인이 자신에게 체포조 명단을 불러줬다는 등의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혹시 홍정원한테 추가적으로 홍정원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습니까? 별로 언급하고 싶은 사항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꾸 진술 조서가 언급이 돼서 정인께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셨잖아요. 네. 그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면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뭐 대부분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그 조사를 마칠 무렵에 조서 내용을 쭉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그 서명 날인하셨습니까? 조서 내용을 보고 소명 날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뭐 제가 이 법률적인 뭐 지식이 어찌 재판장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다만 형사 재판의 중요한 피고인으로서 그때 제가 검찰에 성실하게 답변을 한 내용도 지금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을 제가 이제서야 봤기 때문에 다음 형사 재판에 성실히 임하면서 저는 엄격히 따져야 될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법률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재판장님이 확인하고자 싶은 거는 그때 이제 검찰에서 진술하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김영현 장관의 저기 뭐 내란 사건하고 뭐 직무유기 뭐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진술을 2번 하셨고, 그다음에 조지호 김봉식 의 이제 그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증인이 피고인이 아니고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으로 진술을 한 게 있어요. 그게 2번이 있습니다. 그때 진술을 하실 때 사실대로 진술을 하셨는지 증인이, 그리고 서명 날인은 다 돼 있어요. 거기에 변호인의 서명도 돼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이 맞네요. 서명 날인 하신 건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도 입회를 했죠. 네. 그리고 당시에 사실대로 말했고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까? 그 왜곡돼 있었습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무슨 뭐 전문적인 법률가도 아니고 사실 이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건데 그날 검찰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진술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된 마당에 최근에 재판 증거 기록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진술도 이제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형사 재판에서 정확히 따져야 될 부분이 많겠구나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약간 이제 법률적인 지식이 없으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내용을 본인이 얘기한 것이 맞느냐만 묻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한 대로 적혀 있느냐만. 왜냐하면 그거가 다른 얘기들을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당연히 나중에 따져보는 부분이고, 요 검찰에서 진술을 4번인가 하실 때 그 진술이 본인이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본인이. 예, 나름 뭐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됐습니다. 그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니요. 제가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증거 채택하는 거는 정인한테 불리한 그 재판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재판에 증거를 쓸 수 있나를 물어보는 거고요. 정인이 뭐 어떻게 대답하든 저희들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지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그때 내가 말한 게 다 진실이다 아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정인이 잘못 말할 수도 있고 부족해서 한계 속에서 말했을 수도 있죠.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었느냐, 그 다음에 그걸 확인하고 또 변호인도 입회하고 그것만 문제 삼는 겁니다. 제가 뭐 자꾸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뭐 지식의 부족함이 자꾸 나오는데 만약에 재판장님 괜찮으시면 제 변호인에게 물어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상의를 하십시오. 지금. 상의를 해도 되나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저 변호인 조력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시에 그 뭐 제한된 그런 상황 하에서 나름대로 제가 성실하게 답변했고 뭐 어느 정도 그대로 기록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갑제 29호증이 25, 갑제 38호증이 2, 갑제 45호증이 2, 그다음에 갑제 45호증 20, 21. 이것은 이 재판 절차에서 이 재판 절차입니다. 그 재판이 아닙니다.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재주시문하십시오. 15분입니다. 그 증거 채택된 29-25 2024년 12월 24일자 그 검찰 조서입니다. 거기에 그 수사 기록 11,561쪽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읽어드리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4명을 특정하여 체포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던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거 그런 말이 없는데. 예. 솔직히 여기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4명을 특정하여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던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네. 저기 혹시 증인이 오해나 잘못 이해할까 싶은데 여전히 저기 증언 거부권이 있다는 것 좀 한번 좀 보시죠. 예, 증언 거부권이 있습니다. 네, 하시죠. 네. 이렇게 14명을 특정해서 체포해야 된다는 것이 비상계엄 직후에 장관님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계시는데 또 어떤 증언에는 이런 말도 있다고요. 증인께서 여러 번 대통령과 만날 때마다 핸드폰으로 메모해가지고 그런 그 명단을 여러 버전을 갖고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혹시 그 14명의 명단을 증인께서 핸드폰으로 혹시 이렇게 기록한 기억이 나세요? 형사재판에서 중요하게 다퉈야 될 문제고 이 자리에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진술을 거부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서를 좀 인용해서 그 29-25번에 있는 그 갑호증에 있는 진술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대통령께서 비상대권 말씀을 하시고 인물에 대한 품평회를 하시면서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하여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또 나온 얘기가 뭐냐면 계엄의 핵심인데요.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특히 뒤에 가면요. 이런 말도 나온다고요. 저는 비상계엄이 임박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거부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검사가 물어봅니다. 왜 진술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부대원들을 출동시켰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계세요. 자, 이 진술 조서에 대한 그 저기는 마치고요.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에 방첩사의 활동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방첩사 계엄 매뉴얼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로 출동하고 선관위로 출동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매뉴얼은 그 매뉴얼이 아니고요. 됐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체포하셨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조서에 있으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영현 국방장관은 이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똑같은 것을 물어보니까 자, 혐의가 없는데 어떻게 체포를 한다는 거냐. 더군다나 당신은 체포 수사기관도 구성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혐의라면은 포고령 위반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체포 기관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당시에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신문사항에 넣었던 건데
증인 혹시 계엄 선포되고 계엄 해제되기 전까지 공식 문서나 누구로부터의 통보로 합동수사본부장에 임명한다라는 말을 들은 적 있나요? 그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준비 중에 있었고 공식적으로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렇게 체포하라고 활동하라고 출동을 명했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제가 그것을 명했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 없고요. 이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그러면 당시에 증인께서는 모든 그 직무 수행을 합동수사본부장의 지휘로 하신 겁니까? 이 군인들은 훈련한 대로 합니다. 왜 그걸 물어보냐면요. 포고령 위반죄는 방첩사 관할이 아니잖아요. 아시죠? 합동수사본부를 구성 중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 장관님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은 움직인 것이다. 이것이 제 답변입니다. 선관위로 나갈 때도 포고령 2항 뭐 그 저기 뭐야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이런 거를 유포하면 안 된다. 이 조항 때문에 출동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실무진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포고령 위반이면 적어도 군사경찰이 나가서 뭐 하더라도 해야지 방첩사 수사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검토하신 게 있나요? 구체적인 사항은 형사재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제가 짧게 묻겠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직후나 직전이나 윤비나 법무실장하고 계엄과 관련된 문의를 하신 적 있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1월 30일 날 국방장관 공관에서 현안 보고하고 장관하고 몇 사람이 저녁 식사하고 그러셨죠. 그 자리에서 계엄 얘기 나와가지고 아까 증인이 조서에 적히기로는 뭐 책상을 탕 치고 고성 이랬는데 언성이 조금 올라갔다 정도는 인정을 하셨어요. 그 계엄 반대하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뭐 계엄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실제로 계엄 선포가 된 게 그 3일 뒤입니다. 그 3일 사이에 앞에 3일 전에 계엄 부정적이셨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런 저는 그 군인으로서 군인의 관점으로서 계엄에 대한 제 소신이 있습니다. 네. 군인은 어떤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엄과 관련해서 군인들이 훈련하는 가장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는 평시에서 전시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계엄이 선포될 것이다 네. 라는 것을 가정하여 네. 거기에 맞게 훈련을 합니다. 네. 이러한 군의 상태와 이런 군의 준비 상태 이런 것들을 들어서 제가 장관님께 계엄에 대한 제 부정적인 소신을 말씀드린 겁니다. 증인이 보시기에 그 당시의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저희들이 평상시에 주로 훈련하는 그런 상황과는 뭐 맞지 않다고 저는 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가 된 거는 3일 뒤인데 그 사이에 그런 객관적인 상황에 변동이 생긴 건 없죠? 저는 대통령님께서 이 현실 인식을 어떻게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한 어떤 이 헌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당신께서 가지고 계시는 솔루션을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정보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평가할 만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체포 대상자를 장관이 불러준 거는 그렇다고 하셨는데 이게 숫자가 뭐 14명 또 14명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5명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어쨌든 10명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명단 들으면서 어디 받아 적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체포 대상자라고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바도 없고 네. 그러한 용어 사용 자체도 그 형사법원에서 다 다퉈봐야 되는 그럼 뭐 문제입니다. 위치 추적 대상자라고 하십시다. 그 위치 추적 대상자 명단을 어디다 적으셨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형사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 사람들 위치 추적하는데 왜 국회로 출동하신 거죠? 그 사항도 형사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엄 상황이 종료된 후에 증인의 부하 군인들한테 내가 명령이나 지시를 내린 거하고 왜 다르게 움직였냐 이렇게 부하들을 문책한 경우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시나 명령 내린 거하고 왜 다르게 움직였느냐 그런 사유로 부하들을 문책한 경우가 있었냐고요. 언제요? 계엄 끝나고 계엄 상황 종료된 후에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러면 증인이 보시기에는 이 부하들이 평소에 훈련한 대로 그날 증인의 지시를 다 잘 이행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변호사님, 군인들이 훈련했다라는 부분을 제가 앞서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은 A부터 Z까지 모든 절차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루어지는 그 여러 단계들이 본인이 입에 배고 본인이 네, 그 행동하고 말씀은 나와 아까 이런 것들이 예, 들어갔다는 예, 뜻입니다. 예. 예. 그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시간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증인께서는 여러 번 대통령, 국방장관과 회식도 하시고 저녁도 하시고 굉장히 깊은 얘기를 나누신 것 같아요. 그건 맞죠? 그 부분도 조금 제가 드릴 자, 말씀인데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예, 그래서 오해를 하고 계시기 자,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말씀드리는 없으니까 겁니다. 예.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저는 대통령님과 자, 편하게 선관위로 앉아서 식사를 하고 그럴 만한 네, 위치에 자, 있지 네,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관위로 그 방첩사 요원들이 출동을 할 때 상황들을 보면 뭔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증인이 느끼시기에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이 사유로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고 믿는 것 같았습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느낌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예. 뭐 이 자리가 느낌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증인도 정성우 1처장뿐만 아니라 배정효라고 있죠? 밑에 부하 중에? 뭐 특정 부하들의 이름을 좀 거론 안 그러니까 하셨으면 예, 그분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정성우 1처장한테만 지시한 게 아니잖아요. 복수로 지시해가지고 복수의 보고서를 받으신 거 아닌가요? 그거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른 게 예. 그 중령이 그 대령의 부하입니다. 그래서 배정효 같은 과입니다. 아, 배정효 그 배모 담당자가 기한을 해서 만든 거를 정성우 1처장이 비서실장이 당시에 네. 보고를 하셨군요. 네네. 그러면 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떤 판단하셨나요? 믿을만하다 이렇게 보셨나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예. 없다는 그래서 사람도 그분들은 다 결론을 내서 보고했다고 해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정돼서 불필요한 논쟁이다.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및 선거 시스템이 고도화된 대한민국 사회에서 실현이 어려운 얘기다. 그 다음에 사전투표 관련 관리 부실과 부정선거는 구분돼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분들은 증인께서 뭔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과 지금 가까이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 보고 검토를 지시할 때 왜 이걸 검토하라고 했는지 물어보신 적 전달한 적 있어요? 그 실무자들한테 당시 비서실장과 그 부하한테 내가 왜 이걸 보통 방첩사령관이 궁금해하는 것은 나름대로 군정책이나 국가정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공적으로 임무를 시킨 거지 사적으로 임무 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고서를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재판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탄핵 심판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저에게 왜 질문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증언은 제가 뭐 굳이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하시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있으니까요. 아까 그 군판사 4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냐라고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은 분명히 맞는 거죠? 저기요. 그거는 신문 제안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15분 재반대 신문하십시오. 재판장님 잠시 있습니다. 아까 전에 3분 가량 저희가 시간을 남겼었습니다. 같이 하십시오. 네. 18분 넣으세요. 예, 먼저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 사건 기록을 최근에서야 받아 보셨다고 네. 하셨습니다. 그죠? 예. 보면은 수사 기관에서 진술을 하셨던 것들이 일부는 약간 그 뒤에 진술한 거랑 내용이 틀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한 진술과 뒤에 부분에 한 진술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인가요?
그냥 그것도 무슨 뭐 제가 전문적인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제가 조사를 뭐 6번인가 7번인가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왜 기억에 혼선도 있고 기억이 새롭게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있는 그대로 그 제한되는 환경 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뭐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사이버 관련돼서 수사한 경험을 증언하려고 하니까 이제 막았는데요. 예, 아까 그 말하고 싶으신 게 뭡니까? 이 사이버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방첩사령관으로서 지난 1년 동안 사이버 관련된 여러 건의 뭐 조사, 수사, 사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지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이버와 관련한 법적인, 기술적인 상식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를 떼와라. 서버가 뭐 요만한 PC 뭐 한두 개 크기입니까? 서버는 기본적으로 큰 방 서너 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저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서버를 떼와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만 그렇게 진술한 저희 정 장군의 말을 뭐 저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싶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은 되게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서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형사재판에서 좀 따져보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서버를 카피해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법률적이고 기술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아까 홍자호과 관련돼서 홍자호는 증인이 위치 파악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이 없어서 위치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지 않나요? 가급적 홍자원 씨 얘기는 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엄 전에 대통령님과 총 몇 번 만나셨습니까? 대통령님을 제가 뵌 거에 대해서 이 세간에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을 좀 분명히 정정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통령님을 뵐 때 무슨 뭐 편안하게 앉아서 뭐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뭐 그렇게 흔히 알 수도 있는데 저는 삼성 장군이고 국군 방첩사령관이고 대통령님은 국군 통수권자십니다. 편한 사이가 아닙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군과 관련된 간첩 사건들, 간첩 혐의가 있는 사건들, 북한, 중국 관련된 여러 가지 군과 관련된 일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대통령님께 보고드리는 자리가 제 주 일이지 제가 어떻게 감히 국군 통수권자를 뭐 그렇게 편하게 대했다. 그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간간히 들은 것뿐입니다. 이 상황을 좀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네, 잠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방첩사의 간부 구체적으로 이제 이름을 거론하시는 거 꺼리시니까 이제 그냥 간부라고 하겠습니다. 그 간부분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중간에서 이렇게 아까 전에 이름이 나온 김대우라는 그 분 바로 밑에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자기가 체포 명단이라는 말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증인께서도 좀 전에 체포 명단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체포 명단이라는 말을 쓰시지 않았지요? 일관된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워딩은 군인들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구체적인 워딩 하나하나가 마치 무슨 클루인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오해 소지가 많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군인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이고 말을 간명하게 하도록 항상 그렇게 훈련받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과 내가 실제 행동하는 것이 말로 표현되는 것과 때로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재판장님, 군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을 경멸하라, 디스트로이하라. 경멸하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이건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전술적인 용어고 평상시 훈련받은 용어입니다. 체포명단, 검거명단,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엄격히 다뤄야 된다고 제가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방첩사의 그 임무 중에는 정보 임무가 있으니까 정보 임무라는 것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표현했던 동정 파악이라든지 이런 임무와 상당히 통하는 업무 아닙니까? 무슨 임무요? 그러니까 방첩사의 기본 임무 중에 평소에 정보라는 분야가 있으니까 정보요? 예. 그런 것을 조금 확장해서 볼 때는 김용현 장관께서 이제 지난번 여기 법정에서 우리 심판정에서 그 동정 파악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좀 지시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어떤 사람의 동태, 동정 이런 것을 파악한다는 그런 업무가 뭐 방첩사가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던 업무하고 업무 상관성이 조금 있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 부분은 바로 이 즉답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상대방이 민간인이냐 군인이냐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건 좀 즉답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네. 이 방첩사 또 다른 주요한 간부 중에 이렇게 그 말씀이 이제 역시 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 중에 우리가 해집고 들어가서 잡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해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여러 사람들의 진술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방첩사 요원들이 이렇게 잡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혹시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십니까?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면서 현장에서 실제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수사관들이고 그분들은 수십 년 했던 베테랑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진술서 수십 장을 이번에 증거 자료 하면서 이번에 저도 처음 봤습니다. 수십 장의 현장 수사관들의 진술을 보면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형사재판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생각하는 바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법적으로 생각하고 엄청 신중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정말 좀 많이 봤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기대한 바대로 행동했더라고요. 네. 그 조금 다른 거 묻겠습니다. 그 방첩사 소속에 868 부대가 있지요? 네. 그 평소 임무는 어떤 것입니까? 868 부대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868 부대는 주 임무가 그 저희들 뭐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무슨 뭐 엑스레이 뭐 게이트가 있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저희 말로는 뭐 검색, 검측 뭐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요원들입니다. 무슨 통상 명칭으로 뭐 경호부대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를 상상하시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검색이나 뭐 검측이나 뭐 위험물을 탐지하거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합니다. 물론 뭐 때로는 요인 경호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 임무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이 868 부대의 그 지휘관은 폴란드 출장을 갔다는 것이 이제 좀 모두에 나왔었는데요. 그러면은 계엄 당일날 밤에 이 868 부대가 뭐 움직인 게 있나요? 그냥 방첩사 요원의 일부로서 임무를 받고 움직인 겁니다. 868 부대 단위로 움직인 것은 없는 거죠? 그건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그 소추인 측에서 그 부정선거 관련한 보고서 뭐 검토를 했었다라고 했는데 만약 그런 보고서가 작성이 됐다면 선관위의 서버나 어떤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이나 검증을 거친 게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판결문이나 그런 것들로 취합된 보고서인 거죠. 그 보고서를 뭐 어떤 관점으로 뭐 보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고서는 인터넷에 떠도는 부정선거가 있다는 사람의 이야기, 없다는 사람의 이야기, 유튜브 이야기, 그리고 겸하여 법원에 판례가 있다고 하니 그 판례 이야기 이런 거를 그냥 쭉 갖다 쓴 겁니다. 그럼 무슨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고서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첩사의 소관 업무에 부정선거가 있던 없던 저희들은 저희 소관 업무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무부서에 지시한 것도 아니고 사령관을 개인적으로 보좌하는 비서실에 제가 하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건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아까 전에 예하 이렇게 여러 요원들 간부들이 신중하게 움직이셨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도 여러 가지 기록들 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통되게 많이 하고 있는 말이 인계를 받는다. 우리는 인계를 받는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송한다. 이런 말이 공통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것은 단지 그냥 표현의 어떤 다른 것을 완곡하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사령관 증인께서 염두에 두셨던 어떤 행위나 또 요원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행위의 최대치도 결국은 그 범주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았던 것 아닌가요? 어떻게? 구체적인 워딩은 형사재판에서 다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매뉴얼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방첩사는 기본적으로 수사관입니다. 수사관들이다 보니까 어떤 다중이 모여 있던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누구를 어떻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수사관들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계를 받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받아서 내가 가서 합동수사본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조사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법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지 무슨 일반 그냥 기동부대처럼 어디 들어가서 무슨 시위를 진압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그런 것 자체가 머릿속에 방첩사는 없습니다. 그날 국회로 출동한 사람들은 100% 수사관 자격증 갖고 있는 수사관들입니다. 그 수사관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상상이 되실 거라고 보고 구체적인 워딩은 그래서 제가 형사재판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증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증인이 KBS에서 12월 6일 날 인터뷰한 기사 내용을 보면은 체포구금 지시에 대해서 합수본부장으로서 정치활동 금지 등 포고령 위반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됐으며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준비를 위해 소수 인원에 대한 위치 확인 요청을 한 적은 있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는데 그렇게 기사화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형사재판에서 정확하게 밝히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소수 인원에 대한 위치 확인 요청은 장관으로부터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에 근거해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지시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인터뷰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서 밝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사에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나 구금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인터뷰하셨는데 맞습니까? 대통령님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을 만한 위치에 제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소수 인원에 대한 위치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계엄도 종료됐다라고 진술한 바는 맞습니까? 그것도 형사재판에서 다투였습니다. 다만 방첩사가 평상시에 수행하는 임무를 고려했을 때 어떤 특정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다시 말씀드리면 핸드폰 번호도 모르고요, 주소도 모릅니다. 기본적인 정보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네, 또 이어서 수방사 수감 시설은 계엄령 발령에 따른 매뉴얼에 따라 가용 시설인지 확인하는 수준의 조치였을 뿐이라고 인터뷰하셨다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합동수사본부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금 시설, 계엄 군사법원 그런 것들을 제가 군인으로서 저도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은 자동으로 머릿속에서 다음은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장원과 관련해서 진술하기 싫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쭙습니다. 만약에 누구누구에 대해서 위치 추적을 하라고 했다면 사람 이름을 불러줬을 것 같은데 홍장원의 메모에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선관위원장, 전 대법원장, 노조위원장 이런 식으로 메모가 되어 있는데 증인의 기억에 누군가를 위치 추적하라고 불러줬다면 그런 직급이나 직책을 불러준 기억이 있나요? 홍장원 씨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형사재판에서 할 말이 많습니다. 거기 가서 하겠습니다. 정영식 재판관님, 하시죠. 진술을 대부분 거부하시고 이러니까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연수원
그리고 여기에 병력을 출동시킨 거는 맞죠?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꽃에도 병력을 출동시킨 게 맞죠? 병력은 출동시켰지만 그 행위의 결과는 그 근처에도 못 가고 다 돌아갔습니다. 예, 하여튼 출동시킨 게 맞는데 왜 보냈습니까? 왜 보냈냐고요? 예, 저는 이 지시에 따랐습니다. 무슨 지시? 쭉 말씀드린 대로 제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그 상관이 누구냐는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 상관은 당연히 장관이시죠.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갔다. 네. 근데 그 장관의 지시가 뭐 그냥 가라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도 형사 재판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시를 받아서 간 건 맞는데 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여기서 말하기 곤란하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거 하고 드리겠습니다. 예. 김영도 재판관님. 예. 증인은 계엄을 계속해서 반대하셨잖아요. 그 11월 9일 국방부 장관 공관 모임이 있었죠. 9일이요? 11월 9일이 있었고 11월 30일이 있었고 네. 9일자를 물어봅니다. 네. 이제 9일 때 이제 그 김용현 장관이 이제 뭐 대통령께서 탄핵이 남발되고 예산이 삭감되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비상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장관도 생각이 똑같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증인이 반대했잖아요. 9일이요? 9일. 그 30일 아닙니까? 그 예. 9일에는 대통령이 왔죠. 나중에 잠깐 들리셨죠. 잠깐 들렸잖아요. 예. 그 예. 에이펙 출국 전이었으니까. 네. 예. 이제 그때 하여튼 그랬고 이제 30일 날 또 이제 그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다시 모였잖아요. 이제 모인 게 아니라 저 혼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증인하고 둘. 다른 여러 가지 업무가 있어서 보고 드리러 들어갔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장관께서 이제 그 김용현 장관이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증인이 막 흥분하면서 반대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재판관님 제가 이제 검찰의 진술한 여부도 있지만 네. 정확한 워딩은 이 형사 재판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그 김용현 장관이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 등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다. 이런 거를 김용현 장관이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그 앞서 이 청구인 변호사님이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때 뭐 정확한 워딩보다는 제가 어떤 취지로 이해했는지를 제가 답변을 앞에 드렸습니다. 그 답변 다시 드릴까요? 예, 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해서 좀 메모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네.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냐고요.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해야 한다고요? 예, 그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느냐? 그 구체적인 워딩은 제가 이 검찰의 진술한 바도 있지만 이 형사 재판에서 이 피고인된 입장에서 정확히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 예, 그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 등의 그뭐 부정선거 여론조작 증거를 밝혀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혹시 들으셨나요? 마찬가지로 형사 재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이제 증인은 계엄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신 거죠? 제가 계엄에 반대하는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소신은 군인으로서 부정적인 소신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철저히 훈련을 하는데 군의 훈련 상태는 어떠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평시에서 전시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늘상 계엄은 선포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 상태나 그런 군의 상태를 말씀드리면서 제 소신과 견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아까 그거는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제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그 사건 그리고 선거 소송에 대해서 이제 쭉 보고를 받아 보면은 이런 일단 이
투표함을 개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물론 다릅니다만은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제가 해왔고요. 근데 이제 2023년 그 10월에 국정원으로부터 한 3차례에 걸쳐가지고 중앙선관위 그 전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들이 점검한 거를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원에서는 그때도 이거를 충분히 다 보여준 게 아니라 아주 일부만 보여줬다. 제가 그때 보고받기에는 한 5% 정도 장비만 보여줬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김용현 장관한테 계엄을 이제 아마 금요일 11월 한 29일 내지 30일쯤 됐던 것 같은데요. 그 감사원장 탄핵 이제 발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계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그 계엄법에 따라서 그 국방장관과 지휘를 받는 계엄사가 계엄 당국이 그 계엄 지역 내에서의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범죄의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정원에서 다 보지 못했던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것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스크린을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엄 해제를 하고 나가지고 언론에 보니까 저도 방첩사나 사이버사가 투입이 된 줄 알았는데 이 정보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근처에 있으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왔다고 하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김용현 장관이 구속되기 전이라 이게 정보사가 갔느냐 하니까 IT 요원들이 거기가 좀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아마 방첩사는 저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못 들어갔을 것이고 그 여론조사 꽃도 제가 가지 말라고 이제 아마 그게 자기들 그 계획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는 하지 마라 그래서 가다가 거기는 이제 중단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포고령에 따른 수사 개념이 아니라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같은 데는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제가 그 장관에게 얘기할 때는 이거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고 국회 그 해제 결의가 있으면은 즉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역시도 그런 내용은 해제하고 설명을 해야지 저도 국무위원들한테 그 얘기는 계엄 전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방장관도 지휘관들, 사령관들한테는 이 계엄은 곧 해제될 계엄이고 전체 군 투입은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제 필요한 그 대통령의 선포에 따라서 각자 맡은 업무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저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그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방첩사는 이제 합수본으로 나가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이제 발령을 이미 받았죠. 그거는. 그런데 합수본부나 계엄사령부가 그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서 군 철수 지시를 하고 그리고 군 철수 지시하기 전에 벌써 제가 국무위원들을 부릅니다. 나와서 비상계엄 해제를 하려면은 국무회의를 해서 또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간 국무위원들을 나오게 하고 그 시간까지 기다리기가 뭐해서 저 장관하고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저 군을 철수시켜라. 특히
국회에 있는 군은 이동수단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무조건 경내에서 빼내라.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기다려도 이제 국무위원들이 빨리 도착을 안 하니까 제가 먼저 브리핑룸으로 가서 군은 철수시켰고 이제 정족수가 채워지면 계엄 해제는 곧 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이번에도 역시 지금 뭐 방첩사도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마는 방첩사 본연의 일이 아니고 방첩사가 합수본으로 이제 역할을 맡게 돼서 하는 업무인데, 합수본 자체가 지금 방첩사령관이 합수본부장으로 장관에 의해서 임명만 받았지 합수본 자체의 구성이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해제가 됐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엄사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선관위에 왜 가셨냐고 하는 문제는, 제가 그래서 계엄법 7조에 따라서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의문을 가졌던 거, 또 2023년 10월에 국정원 보고를 받고 대단히 미흡하게 점검했다는 것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는 알아놔야 나중에 국정조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론 이런 걸 통해서든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점검을 하도록 시킨 것이고, 실제 가서 무슨 군인들은 이제 그런 장관의 이런 계엄 선포와 장관의 지시가 있으면 뭐 서버를 압수하네 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가서 무슨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는 거였고, 실제 아무 어떤 압수 내지는 서버 압수라는 그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나 이런 컨텐츠도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계엄은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소추위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잠깐만요. 정의는 돌려보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먼저 하나 제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까? 네. 그러면 그냥 요 말만 할 테니까 좀 요 말만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즘 군대가 어떤 군대인데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지시를 따르겠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증인은 군인은 상관의 지시에 무조건 충성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는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무조건이요? 예,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셔도 좋습니다. 네. 저 여인영 정인 오늘 오전에 또 재판하고 또 오후에 정인하고 고생 많으셨고요. 예,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예. 휴정하고요. 재판장님, 예. 요 얘기는 확인하고 보내드리고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려고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주로 재판정에서 나왔던 가장 강력한 워딩이 아마 체포라는 단어일 겁니다. 근데 제가 듣고 있자니 말한 사람은 있는데 들은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들은 사람은 있는데 또 말한 사람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말을 했는지 말을 들었는지 또 이 자리에서는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오늘의 증언들이 또 방송으로 중계가 될 텐데 국민들이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오늘의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 이 법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늘의 별 따기라는 그 군 장성들이 지금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안보상으로나 그리고 국가적으로나 국가적 큰 손실이 이렇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또 구속되어서 탄핵 심판도 받고 있고 형사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국민들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